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플러스 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주 오죠? 네, 벌써 두 번째 촬영인데 오늘은 요즘 핫한 거죠. 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이 GPT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챗 GPT가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숙업이라고, 네, 영어로는 에스컵 같은데 아숙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아숙업이 카톡을 사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도 혹시 사용을 하시나요? 저희 집에 이제 거북이를 키웠는데 눈병에 걸린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도 뭐 저 못지않게 다만 이제 좀 아카데믹한 내용 위주로 답을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오늘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체크해볼 건데 네, 소정 씨도 사용해 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빅스비라는 아이와 집에 또 아리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타이머 맞출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리아 몇 분 타이머 맞춰줘 이렇게 하면 되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두 개 중에는 빅스비가 더 좋아요. 아리아는 말을 못 알아먹어요. 네, 이 빅스비도 그 챗봇 기술 기능이잖아요. 아숙업은 특히나 이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숙업에게 금리 관련 전망을 한번 물어보고 우리 수석 연구원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굉장히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 R114가 3대 시세를 알려주는 플랫폼이잖아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아, 검색해 보시죠. 뭐. 네, 아숙업이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1, 2, 3 그리고 다음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이 있다고 알려주네요. 다음 부동산도 나와요? 약간 좀 맞지 않는. 아숙업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시세 조사하는 데가 이제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이제 감정원이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주택은행 시절에 이제 KB 국민은행이 사실 공공기관에 소속돼서 한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공공 쪽과 엮여서 움직이는 시세조사기관이 크게 두 곳, KB랑 한국부동산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저희 이제 부동산 R114가 이렇게 3대 시세조사기관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챗 GPT가 해줘야 적정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각각의 이제 조사기관들은 이제 조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주간 단위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틀리고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하는데 표본은 한 600만 채 정도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에서도 이건 좀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우리가 산출하는 그 형태들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방식이죠. 그 형태들로 산식을 대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산식도 다르고 기준 시점도 다르고 조사 방식도 좀 다르고 특히 이제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 형태인 반면에 부동산 R114는 전수조사 기준이다. 변동성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고 여기만 봐야 돼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한국부동산원이랑 민간에서 하는 거랑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 시절이었나요? 실명 거론해서 싸움 아닌 싸움 같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사 방식도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산하기관은 좀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이 뭐 반드시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민간 쪽에서 이루어지는 시세 조사도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맞다 보고요. 세계 조사 기관들이 하는 방식 외에 좀 더 새로운 형태들의 시세 표본들이 계속 나와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이 딱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그런 걸 이제 114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다음으로는 집 사도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 사도 될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회피하네요. 일단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유리한 시기라고 할 수는 있다. 매물 가격이 낮아진 것도 알고 있네요. 근데 이게 결정을 못 해준다.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결정은 못 해줘요. 대부분 관심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고려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인데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사실 전문가들도 딱 명확하게 이때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월 말이 바닥이다.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작년에 이제 금리 충격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이 뭐 금융위기 2008년과 비교할 만한 경착륙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하반기 돼서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는 연착륙 상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빗대서 보면 금융위기를 전제로 하게 되면 사실은 사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연착륙 관점에서 시장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분기와 2분기 사이는 저가의 매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정도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아수겁도 연착륙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는 경제학자분들 그런 의견들을 참고할 텐데 아직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습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럼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까라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 금리 변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하지만 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겠죠. 사실 중앙은행 총재분들도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측을 안 했거든요.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는 일단 지나긴 했어요. 사실은 물가가 아직 뭐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올릴 여지는 있는데 급격하게 올리질 않다 보니까 시장에 금리에 대한 적응기는 좀 주고 있다 정도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수준에 따라가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보니까 점진적인 부분에서 일부 조정은 있겠으나 상단은 좀 막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AI보다는 수석 연구원님이 훨씬 나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뭐 금리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거시 학자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는 수준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금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금리 전망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설명했는데 또 설명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효석 씨. 네. AI가 AI처럼 금리 인상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올해에도 매수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금리 인상 인하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걸로 단기적으로는 인식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뭐 금리 추이들을 보면 사실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금리 인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렇다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듯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경험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다 정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그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를 이제 금융권에 도입을 하면서 사실은 낮은 금리를 좀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이 됐고요. 고금리 환경에 노출되는 이제 9억 원 이상짜리 거기서는 이제 금리 이슈가 굉장히 큰데 9억 원 이하에서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좀 적응하고 있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이상이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럼 금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면 금리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이 된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예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수급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효과는 있지만 마냥 또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미루려면 그러면 현재 금리 수준보다 과하게 높아지거나 혹은 과하게 낮아질 거란 예측이 돼야 되는데 현재 금리 수준에서 사실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 금리 수준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네, 수도권에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지역일까요? 시장이 계속 경착륙, 금융위기 이런 형태들로 가게 되면 원래 이제 고가 지역이 많이 빠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가 지역은 덜 빠지고 단기가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되돌림이 좀 심해졌거든요.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서울 외곽지, 금광구 뭐 이런 지역들과 경기도권에서는 뭐 화성, 동탄, 의왕시, 안양 혹은 의정부, GTX 이슈로 많이 오른 지역들 그리고 인천에서는 송도 같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되돌림이 됐습니다. 많이 빠진 지역들이 급매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AI 증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금리와 그 집값의 변동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한 20년 추이를 보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급격하게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올린 게 아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더 충격이 컸다 이 정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적은 없었던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게 1970년대에 있긴 합니다. 네, 오일 쇼크 당시에 이제 물가가 워낙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때는 뭐 기준금리가 막 10% 막 이렇게 넘나들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택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강남 일대 이제 개발하던 시기거든요. 물가도 그때는 많이 올랐는데 땅값도 폭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 다른 이슈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네요? 금리 이슈는 중요한데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업용 시장 쪽에서는 수익률 개념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이 의식주 문제랑 또 엮이는 게 있어요. 특히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공실이 없잖아요. 뭐 오피스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공실이 있듯이 주거용 쪽은 애초에 이제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만을 가지고 이게 시장이 변동되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덜했죠. 근데 최근에 워낙 급격하게 올랐던 게 하나 있었고 거기에 뭐 일부 거품이 좀 꼈던 그런 지역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초강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위축된 것도 있었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충격받았던 게 있었던 거죠. 금리를 기준으로 시장을 해석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금리만으로 사실은 시장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금리도 중요한데 수요자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량은 풍부한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 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금리 부분들은 중요한 변수나 실제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총 아우르거든요. 대출과 관련된 부분까지. 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2월에 동결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에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또 예전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1월 들어서 거래량이 사실은 꽤 늘었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사실은 하반기 보시면 다 1000건 이하인데 1월부터 1000건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고 2월에는 2000건도 돌파를 했고요. 3월에는 3000건도 돌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측치로 볼 때 가격 낙폭 자체는 2월까지는 좀 크게 나왔는데 3월 들어서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 정도에 대한 해석은 팩트입니다. 급매물들이 팔리면서 그 급매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시장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의도하는 거래 정상화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 효과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발휘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주택을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거래세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이제 거래세 범주고요. 그러니까 보유세 범주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급격하게 조정을 해주면서 보유 부담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쪽에서도 거래량 유발 효과가 상당히 커진 거죠. 이건 사실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는데 사실 3월, 4월 중에 또 반영될 예정이 있습니다.